금의 경우는 적게 오를 때는 한 600%, 많게 오를 때는 2600% 슈퍼사이클이 시작되었다. 금이라는 자산이 보통 오를 때는 내내 오르고 또 떨어질 때는 내내 떨어지는 특성이 있어요. 이러한 거대 상승장을 슈퍼사이클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보통 짧게는 9년에서 길게는 13년까지 이어집니다. 금의 경우는 적게 오를 때는 한 600%, 많게 오를 때는 2600%. 이때를 보면은 이때가 금이 2600% 상승했었을 때, 그리고 2000년부터 2011년까지가 한 600% 정도 상승했었을 때, 이게 2019년도에 또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슈퍼사이클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 사이클이 꺾일 가능성 같은 건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가 싶어서 제가 직접 거의 한 100년에 가까운 데이터를 또 다 찾아봤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같이 보여드리려고 이게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음영으로 표시된 게 기준금리 인상 시기예요. 이 모든 시기를 제가 금 가격을 어떻게 됐는지를 보면 5번이 올랐고 3번이 보합 상태였고, 그다음에 진짜 의미 있는 하락이 있었던 건 딱 한 번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이것 자체로는 뭔가 금 투자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판단하는 건 조금 아니다. 지금 금 가격이 떨어지는 건 사실 말 그대로 경제 위기에 대한 그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투자 시장 자체가 그냥 이렇게 가라앉은 거거든요. 뭔가 이런 것들이 금에 막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서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금과 은이 확실히 이게 어떤 투자 전략을 짜든 거기에 금이 한 10% 정도만 담기면 되게 그 투자 포트폴리오가 더 효율적으로 바뀌거든요. 여기도 출연하셨지만 강한국님도 그 포트폴리오 전략 중에서 뭐 보통 2개를 많이 말씀하세요. 그 연구 포트폴리오 전략이라는 것과 올웨더 포트폴리오 전략. 그래서 연구 포트폴리오의 경우는 금을 25% 담고 있고, 올웨더 포트폴리오는 금 7.5%에 원자재 7.5%에서 총 약 15% 정도 이렇게 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내가 경제 위기 같은 것도 조금 대비하고 싶다. 사실 지금 좀 그런 리스크가 많이 높아진 시점이고, 그래서 이때 금 투자를 하게 된다면 잘 방어할 수도 있는 그런 자산이 되기도 하죠.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뭔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고 파는 방법들이. 금 투자랑 은 투자는 너무 많아서 각각 장단점도 있고, 일반적인 분들은 좀 ETF로 투자하시는 경향이 많아요. 그냥 너무 그 접근이 쉬워서 ETF로 하시는데, 저는 웬만하면 ETF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왜요? 왜냐면 이게 금으로 만약에 예를 들게요. ETF로 투자하면 수수료가 저렴한 게 가장 큰 이점이에요. 한 0.6% 정도 되거든요. 문제가 뭐냐면 아까 전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금은 한 번 오를 때 정말 많이 올라요. 뭐 600% 많게는 막 2000%가 넘게. 내가 예를 들어서 그래 딱 1000%만 올랐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1억을 넣었으면 10억을 번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ETF는 세금 15.4%를 내야 돼요. 그러면 1억 5,4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너무 뼈 아프고, 실제로는 1억 4,500만 원이 아니라 여기에 금융종합소득과세라는 게 걸려서 더 높은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승률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나한테 좀 불리한 그런 세금이 있다는 거라서 ETF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더 추천드리는 건 그 KRX 금시장이라 그래서 2014년도쯤에 이제 정부가 좀 금거래를 양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제 뭐 만든 거고, 이거는 뭐 그냥 진짜 쉽게 말해서 주식 어플로 ETF 투자하는 거랑 똑같이 하실 수 있어요. 다만 증권 계좌가 있으실 텐데 거기서 금 현물 계좌라는 것만 뭐 따로 만드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는 뭐 어차피 다 비대면으로 요즘 가능하니까 여기에는 수수료는 0.2% 정도. 그래서 오히려 ETF보다도 더 저렴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세금이 아예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그 NH투자증권을 좀 많이 추천드립니다. 수수료가 0.22%로 제일 저렴한 것도 있고, 그 비대면으로도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ETF나 뭐 금통장 이런 거에 투자를 할 생각이었다면 그냥 지금 당장 그 생각 버리시고 그냥 KRX로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고요. 근데 요거 말고도 뭐 조금 다른 성격인 거는 전 실물 투자가 있겠죠. 사람들의 그 좀 인식 자체가 뭐 보관도 불편하고, 뭐 그 다음에 살 때 부가세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그 마치 달러 투자하는 것처럼 살 때랑 팔 때 가격도 달라가지고 막 이런 손실이 되게 많이 발생한다. 그런 것들이 사실 좀 오해인 부분도 많고, 아니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런 거 외에 진짜 실물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이점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모르시다 보니까 너무 이런 게 세상에 정보가 없다 보니까 이걸 아예 고려를 안 하시는 게 저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굳이 내가 왜 실물을 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실물은 정말 실물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이점이 있어서 저는 그래서 실물을 사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실물 같은 경우에는 그 수요가 많을 때 더 가격에 프리미엄이 붙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포켓몬빵이 1,500원이지만 1,500원을 갖고 가도 포켓몬빵을 사실 살 수가 없잖아요. 네, 이거랑 마찬가지로 금과 은에 대한 수요가 막 몰릴 때 명목 가격은 뭐 은 시세가 막 19달러여도 근데 시장에는 19달러에 파는 매물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살 수가 없고 살려고 그러면 막 25달러 이렇게 줘야 될 때도 있다는 거죠. 뭐 특히 그런 게 이제 막 경제 위기 같은 게 발생했을 때 그런 일들이 더 심하고 요럴 때 우리는 실물을 갖고 있을 때 더 많은 이점을 누릴 수 있다. 그다음에 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사실 사람들은 내가 이 실물을 보유한다는 게 되게 불안하다고 느껴지지만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증권사나 은행이 보관해주는 금과 은이 훨씬 더 위험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ETF를 하거나 뭐 이런 거 금통장으로 투자한다고 쳤을 때 ETF 상장 폐지 당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막 가격이 되게 많이 치솟아서 어쨌든 내가 많은 수익이 났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그 런던 금 시장에서 니켈 가격 폭등했을 때 그거를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았었거든요. 이런 것들처럼 그 뭔가 그런 시스템적인 거에서 우리가 제대로 뭐 못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정말 극단적으로 가면 1933년에는 그렇게 정부가 금이나 이런 걸 통제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외환법에는 뭐 경제 위기 같은 상황 발생하면 달러나 금 같은 거 인출 못하게 막는다. 그리고 우리가 강제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 정말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잖아요. 10년을 투자하는데 경제 위기가 안 올 거라고 확신할 수도 없고 우리나라 IMF 때도 달러 인출 안 됐단 말이에요. 금도 안 됐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기가 가장 나의 허를 찌를 수 있다. 그냥 맛보기라면은 뭐 아무렇게 투자해도 상관없겠지만 제가 정말 진정성 있게 장기 투자로 한다고 한다면 이왕이면 실물이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뭐 부가세라든지 그 네. 팔 때 살 때 가격 차이라든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이 금을 살 때 보통 일반적으로 하시는 게 동네 금은방에 가시거나 네네네. 아니면 귀금속을 이제 전문으로 파는 그런 업체에서 구매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구매하면은 부가세를 내야 되는 게 당연해요. 이건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내야 되는 거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실버바 1kg짜리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살 때는 뭐 그런 거 다 붙어서 100만 원 주고 사야 되고 내가 나중에 이거 팔 때는 80만 원밖에 못 받는다라고 한다면 좀 아쉽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사람은 사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팔고 싶은 사람이 있을 텐데 이 사람이 어떤 시장에서 만나면 야 그냥 우리 둘끼리 거래하자. 뭐 너는 80만 원보다만 비싸게 받으면 좋잖아. 나는 100만 원보다만 싸게 사면 좋으니까 우리 중간에 90만 원에서 거래하는 거 어때? 이렇게 거래를 하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중고시장, 개인 간 거래를 할 수 있는 중고시장에서는 이런 중간 거래가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살 때 팔 때의 가격 그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문제가 당연히 뭐 중고 거래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사기나 절도나 뭐 작물 이런 불안한 리스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도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은 뭐 트레이드아크라는 플랫폼 같은 것도 있는데 거기는 이제 중개를 서주는 거죠. 판매자와 구매자에서 중개를 서주는 플랫폼인데 그래서 이 물건을 제대로 검수해보고 이제 구매자한테 보내준 다음에 구매자가 이제 제대로 물건을 받게 되면 그때서야 그 돈을 이제 판매자한테 입금시켜주는 그러면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어떠한 리스크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플랫폼을 이용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런 부가세라던가 그런 살 때 팔 때 가격 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구매할 수 있다.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더. 엄청 많죠. 아예 이런 걸 상상도 못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매물이 충분히 많이 있는 편인가요? 금도 이제 뭐 한국금거래소 뭐 아니면 아시아골드, 대성금소 이렇게 좀 브랜드가 다 다르거든요. 그 브랜드마다는 좀 차이가 있지만 잘 거래되는 그런 제품들의 경우는 이런 플랫폼에서도 물량이 꽤 많죠. 브랜드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게 제일 수요가 많은 거예요?
사실 이렇게 막 브랜드를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아,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그러면은 각각 그것마다 진짜 미세하지만 그 차이점들이 다 있어서 참 설명하기 애매한데, 그래도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추천을 해주겠다라고 한다면, 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브랜드를 사지 말아라. 그냥 완전 덩어리 있어요. 그냥 금덩어리 같은 걸 사는 게 낫다. 왜냐면 브랜드라고 해서 특별히 더 좋은 게 없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더 비싼 거 주고 사는 것보다 아예 싼 걸 사서 뭐 적당한 가격에 팔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실제로 거래도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거래가 되거든요. 물량이 그냥 되게 요만한 덩어리로 된 그런 금들이 있어요. 여기 뭐 마크 하나 찍혀 있고, 그런 거를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다. 이름이 정확히 있는 건가요? 주물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렇게 막 손으로 주물주물 할 수 있다 그래서 주물금 같은데, 아니면 뭐 쥐똥금, 막 이렇게 쥐똥만큼 조금 해가지고 주물금이라고 제일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기 매물들이 이렇게 쭉 있거든요. 여러 개가 있네요. 네, 밑으로 쭉 더 내려보시면 주물금 여기 있다. 네, 요게 이제 그 가장 이제 종로에서 많이 거래되는 그런 제품들, 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혹시 여기에 있는 가격보다 종로에서 사는 게 더 싼 경우도 있나요? 예, 맞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종로를 보통 살 때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럼 이거는 비밀이긴 한데, 금은방들도 다 자기네들 사정이 있어서 가격이 다 달라요. 가격 차이가 생각보다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서 종로에 가서 발품을 잘 팔면 매우 저렴한 가격에 금을 살 수도 있어요. 사고 파는 거는 이런 데서 파는 것도 그쵸, 좋은 그쵸. 방법이네요. 네. 우리가 이제 실물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뭐 보관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사실 금 같은 경우는 뭐 변색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사실 아무렇게나 방치를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다만 내가 막 뭔가 누가 훔쳐갈 것 같다, 이게 불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숨겨놓기만 하면 아니면 금고도 뭐 이렇게 좀 저렴한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만 두면은 별 상관 없는 거고, 은은 변색은 되는데 은은 변색된다고 가격에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락겔락통 있잖아요. 이게 김치통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냥 마늘밭에 묻어놨어요. 마늘밭이요? 네, 마늘밭에. 마늘밭이 있어요? 아, 그럼요. 저희 본가는 네. 이제 농사를 지시니까 거기 정말요? 마늘밭에 그냥 묻어놨단 말이에요. 예, 약간 김치 담그듯이 약간 푹 익히면. 예. 그 나중에 못 찾으면 어떡해요? 아, 보물지도를 그려놨어요, 제가. 제가 이름이 규원인데, 그래서 네네. 규원피스라고 이렇게. 이 뭐 본가 농장이 어디 있는 거예요? 아, 그거는 기밀입니다. 네. 이제 한 번 더 꼰 거잖아요. 금 투자하는 것보다 금을 채굴 하는 기업에 투자하면 어떨까? 근데 저도 옛날에 그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어가지고 직접 분석을 해봤거든요. 보통 투자하시게 되는 게 셋 중에 하나예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금광 기업인 뉴몬트 골드코프나, 그다음에 2위 베리골드, 아니면 난 모르겠다, 그냥 금광주 다 모아놓은 ETF. 보통 이 셋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지난 16년 동안 성과가 어땠는지를 보면은, 금 가격이 무려 200% 가까이 오르는 동안 그 이 세 가지 기업은 너무 밑에 있네요. 그렇죠. 심지어 두 개는 손실이고 뉴몬트만 진짜 아주 미미한 수익 정도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금강주에 투자하는 게 금보다 성과가 더 안 좋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일단 이걸 알고 가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금강 주식도 어쨌든 주식이라는 거.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정말 큰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은 한 20% 정도, 요 정도 하락을 하지만 금강 주식들은 기본 50%, 60% 이렇게 하락을 하기 때문에, 요런 이제 금을 투자하면 보통 10년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상승이 그렇게 기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보통 경제 위기가 한 번씩은 웬만하면 찾아와요. 이런 시기가 분명히 찾아온다는 거죠. 그럼 이제 금강주에 투자하면 이러한 그런 변동성도 감내를 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강 기업들 중에서도 되게 작은 기업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큰 기업 말고. 그런 기업들은 금 가격이 조금만 많이 올라도 가격 상승률도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그런 금강 기업, 은강 기업도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는 은광 기업 중에 뭐 SVM이라고 그 실버코프 메탈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은이 한 800% 오를 때 한 8,200% 정도 상승을 할 정도로 그 상승률이 더 크고, 뭐 진짜 심한 거는 뭐 10만 %까지 상승을 하는 애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요런 것들은 저는 오히려 요런 것들을 좀 보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투자 포트폴리오에 많이는 아니고 한 1, 2% 정도를 보유를 하면
얘네들이 한번 제대로 터지면은 내 전체 포트폴리오의 투자 수익률을 머리채 잡고 이제 끌고 올라가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해주니까 차라리 이런 것들을 작은 비중으로 갖고 있는 게 낫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금 투자라고 한다면 그냥 아마 들어보신 대부분의 내용은 다 좀 잘못된 내용일 가능성이 커요. 근데 직접 다 검증해 보면 틀린 내용들이 많아서 뭔가 금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좀 더 예민하게 이렇게 찾아보고 하셔야 되고, 그게 난 정말 다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골드플레이션이라는 이 정말 좋은 책이 있으니까. 뭐 들고 설명이라도. 네, 이게 이런 좋은 책이 있으니까 네. 제가 직접 다 검증하고 맞는 말만 이제 좀 다 필터를 걸러가지고 쓴 책이니까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